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낄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고통의 원인에게서 멀어지려는 동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생존하기 힘들고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즉, 고통 감수 능력은 무릇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가르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 그것은 그저 타고난 것이다. 우리는 이 타고난 성향에 일단 본성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본성이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진화된 심리 성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성을 이렇게 규정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듯하다. 물리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애슐린 블로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물리적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왜냐하면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불리는 이 희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유아기의 감염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북파키스탄 지역의 세 가족을 찾아내었고, 애슐린과 그들의 SCN9A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이러한 증상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이후에 전 세계 11개 가족 158명 환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9번 염색체에 위치한 PRDM12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선천성 무통각증이 발현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만일 인간 본성을 모든 인간 구성원이 그리고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라고 정의한다면 규정상 고통 감수 능력조차도 인간의 본성이랄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 능력은 어떨까?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어느 언어권이든 언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 능력의 핵심을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 그런 언어 장애가 본질적 손상인지를 따져봐야겠지만, 늑대 인간의 경우처럼 특정 기간 동안 아예 인간의 언어적 환경에 놓이지 못한 이들이 결국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는 증거로부터 우리는 언어 능력 또한 인간의 본성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통 감수 능력과 언어 능력마저도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면 대체 어떤 능력들이 본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다다르면 우리는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만난다. 하나는 기존의 인간 본성 개념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개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첫 번째 길을 걷고 있는 행인이며 저명한 생물 철학자 데이비드 헐은 두 번째 길을 만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헐은 어떤 근거로 인간 본성론을 부정했을까? 인간 본성을 연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런 부정적 시각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나는 인간 본성 개념을 둘러싼 학계의 최근 논쟁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본성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다윈의 진화론은 플라톤 이후로 존재론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사이의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본질주의는 자연 세계가 어떤 구분된 본질들로 정확하게 구획되어 있다는 견해다. 예컨대 금과 구리가 각각의 고유한 본질적 속성들에 의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듯이 자연 세계 모든 것이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모든 생명체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형상의 불완전한 모방점으로 본 플라톤으로부터 생물종이 신에 의해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하지만 진화론은 그러한 류의 본질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조건들이 만족될 때이다. 어떤 개체군 내의 유기체들은 다양하다. 어떤 변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부과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개체들보다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면 이 변이들은 다른 변이들에 비해 번식기까지 더 많이 생존하거나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만일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낳는 그런 특성들이 부분적으로 대물림 가능하면
다음 세대의 개체군에서는 그런 이로운 형질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 개체군 내의 형질들의 분포는 변할 것이다. 이처럼 변이 조건 또는 변이성은 자연 선택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즉, 변이는 더 이상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중심 그 자체다. 즉, 개체군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질적이어야 생명의 진화가 가능하다. 진화생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이런 의미에서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 해묵은 본질주의가 개체군 사고라는 비본질주의적 견해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헐은 이 개체군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생물종이 더 이상 자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금의 경우처럼 자연종의 구성원들은 본질적 속성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 비해 생물종의 구성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공유되는 본질이 없다. 그런 존재론적 의미에서 생물종은 자연종이 아니라 개체라고까지 주장한다. 생물종의 존재론적 지위를 개체로 본다는 것은 가령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논의를 모든 종들에게로 확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존 디프레와 같은 반본질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생물종의 개체성 논변은 자연 자체의 구획이 애매하다는 주장이며 따라서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구획은 구획자의 이해 관심에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편 생물종의 개체성 논변은 생물학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회의적 견해로부터 생물학을 구하는데 지원병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물종이 개체라는 주장은 특정 생물종에 대한 법칙이 아예 존재할 수 없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초파리종에만 적용되는 법칙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금은 열 전도율이 얼마다 라는 차원의 보편적 일반화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헐의 주장은 곧 인간종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이 본질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위해 헐은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종은 그 구성원들만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대물림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 시공간적 연결로 구분된다. 헐은 생물종이 시공간적 제약을 가진 존재자이기 때문에 자연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존재자는 그것이 자연 법칙에서 나타나는 수로의 외연일 수 있을 때에만 자연종이다. 그런 법칙들은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범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칙들의 수로들은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어떤 존재자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진화론에 의하면 생물종은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존재자다. 따라서 생물종은 자연종이 아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 모든 종에서는 조상과 후손의 접촉이 요구됩니다. 이 번식의 양태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자손은 그 부모에 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이 기원들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이 종이 시공간적으로 비제약적 집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들은 개통수의 분절들입니다. 이 어떤 분절이 한번 끝나면 개통수의 어떤 곳에서도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 종이 실제로 시공간적 비제약적 존재들이라면 이런 사태들은 이상한 것들이 됩니다. 만약 이 원자번호 79를 가지는 모든 원자가 사라진다면 금은 사라질 것이고 이 주기율표의 한 칸은 열린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동일한 원자 번호를 가진 원자들이 생성된다면 그들의 기원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금의 원자들이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전형적으로 말이 된다는 것은 말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대물림 가능성은 한 개체군의 유기체들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하는 생물종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물종은 자연종일 수 없다. 생물종의 한 사례인 호모사피엔스가 자연종이 아닌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헐은 바로 이 때문에 인간 본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 본성을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본질로 꼭 규정해야 하는가? 나는 진화론이 본질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헐의 주장에는 기꺼이 동의한다. 유형론적 사고와 같은 본질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다윈의 혁명적 업적 중 하나다. 그러나 생물종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이 틀렸기에 인간 본성 개념도 포기해야 한다라는 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인간 본성이 인간 구성원 모두에게 꼭 보편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질과 본성을 분리하려는 학자 중에서 과학 철학자 에드워드 머셔리는 인간 본성을 인간종 진화의 결과로서 인간들이 가지는 성향적 속성들 집합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형질이 본성이 되기 위해 꼭 보편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형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 본성은 이 성향적 속성들까지를 포함하는 형질들의 집합인데, 그것은 인간 또는 전형적 인간 조직이 이 삶의 전 기간 또는 이 전형적 인간 생활사의 특정 기간 동안에 이 인간종 진화의 결과로 얻어진 성향적 형질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향적 속성의 뜻이다. 물에 잘 녹는 이라는 속성은 둥근과 같은 속성과 다르다. 전자는 성향적 속성이지만 후자는 비성향적 속성이다. 성향을 택하면 보편성을 버릴 수 있다. 잠재력은 있는데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발휘되지 않는 속성들이 진화했다면, 그런 형질들은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형질일 수 없고 오히려 기껏해야 전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목록에 들어오려면 그것은 진화의 산물이어야만 한다는 머셔리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가? 가령 그는 사람들이 럭비 규칙보다 축구 규칙을 더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진화의 산물이어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그런 현상에는 진화론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축구 규칙을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행위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결론 짓기는 힘들다. 더 친숙한 예를 찾아보자. BTS 앨범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이유는 청각의 진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BTS를 좋아함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를 진화의 산물로 간주하려면 왜 엑소가 아닌 BTS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진화론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머셔리의 논리대로라면 BTS를 좋아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목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BTS를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의 진화된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BTS를 좋아하면 인간 본성이 되는가? 물론 BTS를 좋아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진화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미각이 딸기 치즈케이크를 좋아하게끔 진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딸기 치즈케이크에 대한 선호는 수렵 채집기에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을 때 생존과 번식이 유리했던 미각이 현대 음식 환경에 반응하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빈 서판에서 힘주어 말하지 않았는가? 딸기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 습성은 마음의 적응이 아니라 부산물이라고. 여기서 잠시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기치로 내걸고 크게 성장한 이 진화 심리학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계산주의 이론과 행동 생태학이 결합하여 생겨난 학문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유형의 적응 문제에 직면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설계된 마음을 가진 개체만이 진화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대목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체가 적응적인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적응적인 기관이라는 뜻이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정신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 마음의 진화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옹호다. 예컨대 본성 대 양육 논쟁을 다시 점화시킨 핑커는 빈 서판에서 17세기 철학자 로크 이후로 오늘날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인간 본성에 관한 이른바 백지 이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인지신경학, 행동유전학,
진화 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반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이 빈 서판, 고상한 야만인,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세 가지 독단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빈 서판의 의미는 마음은 타고난 특성이 없다는 뜻이고, 고상한 야만인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 속에서 타락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계 속의 유령은 우리 각자는 생물학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가 이 세 가지 독단을 비판하는 요지는 이렇다. 우선 지난 반세기 동안 행동주의는 과학의 전 분야에서 축출되었다. 둘째, 인간의 심성도 수렵 채집기의 진화적 적응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일 뿐 본래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수많은 증거에 의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에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뇌과학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뇌의 작용과 정신활동을 분리하여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인간 본성 개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핑크는 인간의 언어, 추론, 수리, 짝짓기 능력 등은 수렵 채집기에 우리를 옥죄었던 적응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계된 적응들이고, 종교, 예술, 창의성, 유머 등은 이런 적응들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 있지만 사실은 수렵 채집기에 잘 적응된 몸과 마음을 장착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진화 심리학적 인간관이 기존의 인간 본성론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한다. 이제 딸기 치즈케이크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섬세한 구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별은 예리한 전문가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조금 더 단순하게 질문해보자. 만일 거의 모든 인류가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선호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같은 이유로 BTS의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BTS의 노래와 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행위들이 인간의 진화된 근본적 욕망 중 무엇을 어떻게 건드렸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이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BTS에 대한 전 세계적 선호는 인간 인지의 적응도 부산물도 아니고 단지 문화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반론을 편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문화의 힘을 강조하면서 인간 본성 개념에 의문을 품는 이런 류의 반론들은 크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중 대물림 이론이고, 두 번째는 니치 구성론이며, 세 번째는 밈 이론이다. 앞의 두 이론은 유전자와 문화 사이에 양성 피드백 과정이 존재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진화 이론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그런데 밈 이론은 인간의 독특한 사회적 학습력의 진화에 기댄 이론으로서 인간 본성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이라 이해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대신 나는 공진화 이론을 조금 자세히 검토하면서 그것이 인간 본성 개념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면서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을 줄기차게 비판해온 유전학자 리처드 루엔트는 환경이 유기체 외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다. 물론 자연계에서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의 개입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 가령 동물은 둥지, 굴, 구멍, 거미줄, 번데기 고치 등을 만들어내고, 식물은 대기의 화학 조성을 바꾼다. 또한 균류는 유기 물질을 분해하고, 세균은 음식물을 썩게 만든다. 유기체에 의해 환경이 변하는 사례는 널려 있다.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그런 친숙한 현상에 니치 구성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그들은 니치 구성이 자연 선택의 산물일 뿐이라는 기존 진화론의 주장은 문제가 있으며, 엄격히 말해 진화는 피드백과 인과관계망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유기체는 환경 변화를 추동하고 그 변화된 환경이 다시 유기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니치 구성이 부분적으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므로 그것이 진화에서 인과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자연 선택이 부분적으로 니치 구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진화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니치 구성론자들은 니치 구성의 진화적 귀결을 적합도로 모형화하는 표준적인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선 그 견해는 인과관계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예컨대 비버가 댐을 만들면 그 댐은 댐을 만드는 유전자의 전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버의 다른 형질에 작용하는 선택압도 변화시킨다. 둘째, 유기체가 변화시킨 환경 중 일부는 유산처럼 남아있어 후속 세대의 자연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즉, 생태적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의 지렁이는 이전 구성해놓은 토양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니치 구성론의 효식격인 루엔트는 기존 진화론이 다음과 같은 한 쌍의 미분 방정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O는 유기체, E는 환경 변수를 의미하고 유기체 미분값 O는 O와 E의 함수이다. 반면 환경의 미분값 E는 O가 개입하지 않는 E만의 함수이다. 그런데 루엔트는 위식이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식과 차이는 E가 E만이 아닌 E와 O의 함수라는 것이다. 즉, 개체가 환경에 주는 영향도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니치 구성론자들은 기존 진화론이 환경과 유전자의 관계를 일방적인 것으로, 즉 인과의 화살이 환경에서 유기체로 그리고 다시 유전자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관계로 잘못 보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니치 구성론은 이와 달리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양성 피드백 관계, 즉 인과의 화살이 환경에서 유기체로, 유기체에서 유전자로, 그리고 다시 유기체에서 환경으로 순환적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루엔틴에게서 출발한 니치 구성론은 환경과 유기체 간의 조응이 자연 선택의 산물, 즉 적응만이 아니라 자연 선택과 니치 구성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견해이다. 사실 이런 견해는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개미에서부터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니치 구성이라 할 만한 경험적 증거들이 점점 쌓여왔다. 니치 구성은 더 이상 똑똑한 인간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생물학자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즉, 니치 구성은 편재에 있다. 둘째, 니치 구성이 진화적 역학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수학 이론을 통해 확립됐다. 니치 구성은 새로운 평형을 창조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진화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경험적 방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가령 진화 생물학자는 세균의 니치 구성의 진화적 귀결을 추적하기 위해 유전체학이나 단백질학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니치 구성론자들은 전통적인 진화론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진화의 새로운 원인인 니치 구성을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자와 문화의 이중 대물림 과정에 주목해왔던 또 다른 공진화론자들을 떠올려 보면 이 니치 구성론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니치 구성론자나 이중 대물림 이론가는 모두 인과의 화살이 유전자에서 출발하여 환경 변화라는 관역에 꽂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이 다시 유기체를 거쳐 유전자에게 되돌아와 유전자 변화라는 관역에 꽂힌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양성 피드백 과정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즐겨 인용하는 연구는 젖당 내성 진화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인류에게 어떻게 젖당 내성이 점점 증가했는지를 추적했다. 우선 젖소에 가축화가 먼저 있었다. 이 가축화가 충분한 세대 동안 이어지면서 우유와 유제품이 인류의 먹을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강한 젖당 내성을 지닌 유전자를 촉진시켰다. 이 사례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다시 인간의 신체 조건을 변화시키는 피드백 진화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이 사례를 확장해보면 문화적 과정은 인간의 유전적 진화의 산물만이 아니라 그 진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만일 공진화론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옳다면, 즉 유전자가 문화를 진화시켜온 것만큼이나 문화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진화해 왔다면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공진화론자들은 본성과 문화를 구분하려는 인간 본성론자들의 시도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비판한다. 우리 선조들의 과거 행동들이 현재 환경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 분류된 현재의 적응적 행동도 정확히 하자면 과거가 있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령 치즈에 대한 선호는 문화와 유전자의 공진화의 산물이므로 인간 본성의 목록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만일 치즈에 대한 선호 행위가 개인의 생물학적 적합도를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BTS에 대한 열광을 인간 본성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치즈 선호를 인간 본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 본성 개념에 대한 그들의 반론을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전통적 진화론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들의 주장대로 기존 진화론자들은 유기체에 의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는가. 소수의 학자를 제외한 생물학자 대부분은 그들의 평가와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1970에서 80년대부터 몇몇 생물학자에 의해 유기체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주류 생물학자의 작업에도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왔다.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발전시킨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의 확장된 표현형 개념에 따르면 유전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개체와 환경마저도 자신의 운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놀랍게도 이 확장된 표현형의 사례는 적지 않다. 그 중에는 기상천외한 것도 있다. 예컨대 개에게 딱 달라붙어서 자기 자신을 단세포 상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 그 개 속에 잠입하여 숙주로 삼는 조개삿갓의 경우를 보자. 이때 기생자인 조개삿갓은 만약 숙주개가 수컷이라면 생화학적으로 거세하여 암컷화한 다음 자신의 알을 돌보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기생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 주에게 마술을 뻗치는 것이다. 숙주의 이 어이없는 행동은 기생자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인 셈이다. 이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친숙한 사례들도 있다. 가령 날돌의 유충은 개우리의 하류에서 잡다한 자네들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한다. 이는 마치 대합족의 몸이 껍질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 같다. 단지 그 보금자리가 날돌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날돌의 유충의 집은 이런 의미에서 확장된 표현형이다. 또한 비버는 강 속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주위의 나무를 잘라 댐을 만드는데 도키스는 이 댐도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거미줄, 흰개미집, 새의 둥지와 같은 동물이 만들어낸 인공물은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더 효율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확장된 표현형이다. 도킨스는 이런 맥락에서 확장된 표현형을 유전자의 긴 팔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환경에 단지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화론을 요청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우선 니치 구성론의 긍정적 사례는 모두 환경 요인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존의 진화론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실제로 니치 구성론자들이 발전시킨 모형들은 유기체와 환경의 피드백 효과를 다루도록 설계된 기존 진화 모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니치 구성의 다양한 결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진화론을 발전시키는 일은 그들에게나 기존 진화론자에게나 공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구성론자들이 유기체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선택압이 바뀌는 여러 방식을 자세히 추적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사처럼 기존 진화론이 틀렸다거나 새로운 진화론이 요청된다는 식으로 과장되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도킨스는 니치 구성론자들의 반론에 대해 그들이 니치 구성과 니치 변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니치 변화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개입으로 인해 생긴 부산물인 반면에 니치 구성은 부산물이 아니라 적응이다. 도키스는 니치 구성을 환경에 대한 개체의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비버는 댐을 엔지니어링한다. 그 엔지니어링으로 인해 개체의 유전자 복제 및 전달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즉 비버의 댐 만들기 행동은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댐 건설로 인해 환경의 선택압이 세부 항목에 이르기까지 전과는 달라졌다 해도 결국 최종 수혜자는 댐 만들기와 관련된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도킨스의 이런 해명은 니치 구성을 적응과 다른 개념인 양 애써 분리하려는 니치 구성론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일 것이다. 도킨스는 왜 유기체가 힘들게 니치를 구성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본성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왜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소환될 수밖에 없는 필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본성 개념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공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인간은 진화의 역사를 가진 동물이다. 여기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묻는다면 그 진화 역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진화의 역사는 중력과 같은 것이다. 느끼긴 어렵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집단의 문화와 발달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생활사는 미세 조정과 같다. 마치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받는 마찰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간 본성 개념은 중력만 고려하면 되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인공물의 세계가 밀려오고 있다. 중력을 거스를 만한 힘을 가진 신세계일지 모른다. 세계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알고리즘은 인간 본성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바둑계를 호련히 떠났다. 그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인간 본성의 전면은 아니었지만 근미래에 등장할 인공지능이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인간 본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날에는 기계의 본성을 더 많이 이야기할지 모른다. 아니면 그동안 인간 본성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다른 특성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인류는 자존감을 유지하려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찌됐든 왜? 라는 궁금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 본성 개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